2장 3절은 이제 중요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록 행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산법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2장 3절은 잘 학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 선형대수 파트에서 자주 나타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행렬들에 대한 특징 용어들을 구별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각행렬이라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대각행렬이라는 것을 다루려면 반드시 정사각행렬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만 다룹니다.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 경우를 다루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어떤 행렬 A가 주어져 있고 이제 크기는 n by n 매트릭스예요. 자,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을 때는 보통 n by n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줄여서 n차라고 말을 합니다. n차 정사각행렬 또는 n차 정방행렬이라고 말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이런 용어들은 대각행이라는 용어들은 바로 행과 열의 개수가 반드시 같을 때만 사용합니다. 자, A21, A22, A2N, AN1, AN2, ANN. 자, 행과 열의 개수가 같아요. 자, 이와 같은 n차 정사각행렬이 주어졌을 때 대각행렬이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이 행렬을 대표를 써서 표시한다면 AIJ가 되죠. I하고 J는 1부터 N까지 갑니다. 자, 여기에서 대각행렬이 된다는 얘기는 I하고 AIJ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I하고 J가 같지 않을 때는 0 이렇게만 쓰면 되겠군요. 그냥 이렇게 씁시다. I하고 J가 같지 않으면 0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을 그러면 I하고 J가 같으면은요 했을 때 같은 거에 대한 언급이 없죠. 아무나 와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I하고 J, 즉 행의 위치와 열의 위치가 서로 다르면은 무조건 0으로 약속을 한다는 얘기고 I하고 J가 같으면은 아무 약속을 안 해놨으니까 뭐 1이라도 좋고 100이 와도 좋고 3분의 1이 와도 좋고 마이너스 5가 와도 좋고 어떤 실수가 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되면은 이 행렬 A를 우리는 대각행렬이라 얘기를 합니다. 다이고널 매트릭스를 합니다. 즉 구체적으로 행렬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 봤더니 I하고 J가 같은 거는 여기잖아요. 얘네들이거든요. 여기 잘 보세요. 일행일렬에서부터 n행 n열까지를 한 직선 위에 놓이게끔 할 수 있는데요. 얘네들이 앞뒤가 다 똑같아요. 얘네들에 대한 정보는 없지요. 그러나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I하고 J가 다 달라요. 얘네들은 무조건 0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A11은 얼마가 와든 상관없어요. A22가 얼마가 와든 상관이 없고 ANN이 얼마가 오든 상관이 없는데 위나 아래는 I하고 J가 다 다른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그것은 0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쪽이 0이에요. 그냥 이렇게 크게 이쪽은 다 0이에요 라는 걸 강조해서 그냥 이렇게 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꼴의 행렬을 우리는 대각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대각행렬에서 만약에 I하고 J가 같을 때 무조건 1이 나온다면 I하고 J가 같을 때 무조건 1이 나온다면 여기가 1, 1, 1, 1 이렇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는 대각행렬의 특별한 경우로서 원래 대각행렬 여기가 아무나 와도 돼요. 1, 2, 3, 4, 5, 6, 7 아무나 와도 되는데 I하고 J가 같을 때 무조건 1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건 단위행렬이에요. 또는 항등행렬이라고도 합니다. 단위행렬 또는 항등행렬이라 하고요. 그래서 이제 I하고 J가 다르면 0, 같으면 1로 약속되는 그런 원소로 돼 있을 때 이 기호는 뭐냐면 크로네커의 델타라는 수학 고유의 기호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표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AIJ가 1 아니면 0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그 구성 성분이 같으면 1이고 다르면 0이다 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표시해도 돼요. 이건 이제 수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크로네커 델타예요. 같으면 1, 다르면 0으로 약속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행렬이라는 것은 제로 매트릭스는 구성 성분이 전부 다 0인 걸 말합니다. 이 아래에 있는 모든 성분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0으로 되어 있을 때 영행렬, 널 매트릭스 또는 제로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각행렬, 영행렬, 단위행렬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행렬인데요. 전체 행렬은 앞에서도 잠깐 나온 적이 있었죠. 행과 열을 바꾸는 행렬을 전체 행렬이라 얘기를 합니다. 전체 행렬을 여기 우리 교재에서는 저자분들이 프라임교를 써서 표시했어요. 이 프라임을 써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선형대 수학 교재는 트랜스포즈의 이니셜을 따와서 대문자 T 또는 소문자 T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라임교는 우리 교재 안에서 전체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을 했고 다른 선형대 수학 파트 교재를 보면은 이렇게 T를 써서 트랜스포즈예요 라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책에서 이 A의 프라임을 특히 공학수학 교재 같은 데서는 행렬의 구성 성분이 함수로 되어 있을 때 함수 행렬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프라임은 각각의 구성 성분을 미분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구별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우리 교재 이 경제 수학 교재 안에서는 A 오른쪽 위첨자에 프라임이 붙어 있으면은 트랜스포즈예요. 도함수를 나타내는 기호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트랜스포즈를 뜻하는 기호라는 것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 트랜스포즈라는 것은 곧 뭘 나타내냐면 예를 들어서 행렬 A가 A11, A12, A13, A21, A22, A23라고 가정했을 때 A의 프라임, 즉 전체를 시킨 거예요. 얘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2x3 매트릭스죠. 그런데 전체를 시키면 3x2가 돼요. 즉 행이 열로 바뀌거든요. A11, A12, A13가 되고 행이 열로 바뀌니까 A21, A22, A23 이렇게 되는 걸 말합니다. A 트랜스포즈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하나 더 해볼게요. 다시 전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행이 다시 열로 바뀌죠. 그러니까 3x2는 2x3가 돼가지고 행이 열로 바뀌니까 A11, A21 행이 열로 바뀌니까 A12, A22가 돼요. 행이 열로 바뀌니까 A13, A23가 됐죠. 잘 보세요. 원래 행렬 A가 됐잖아요. 그래서 전체는 자기 자신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 행렬은 아주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성질은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증명할 것도 없을 정도로 분명한 사실이죠. A의 전체는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이고요. 행렬의 덧셈이 잘 정의되어 있을 때 합에 관한 전체는 각각의 전체 합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행렬에 스칼라벨가 되어 있고 스칼라벨에서 전체를 하면은 A의 전체에다가 그냥 스칼라벨을 한 거와 같습니다. 행렬 전체에다 상수별에서 전체를 하면 행렬에다만 전체를 시키고 나중에 스칼라벨을 한 거와 똑같아요. 얘도 증명 쉬워요. 만약에 학교 과제물에서 이거 증명하세요라고 시험에 나온다면은 행렬 A를 이건 뭐 이 전체는요 길쭉한 직사각형이라도 상관없어요. 대각 행렬이나 단위 행렬은 반드시 정사각 행렬일 때만 사용한다면은 이 트랜스포즈는 길쭉해도 상관없으니까 n/n 매트릭스라 놓고 직접 증명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증명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바로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거예요. 이 전체행렬이 갖고 있는 성질에서 곱이 잘 정의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A 곱하기 B의 트랜스포즈는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와 같습니다. 물론 이 곱과 이 곱이 다 잘 정의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얘기해요. 자, 각각의 곱이 잘 정의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곱 전체행렬은 B의 전체 곱하기 A 전체와 같습니다. 이것도 증명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이 증명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것이 바로 전체행렬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입니다. 워낙 중요한 성질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뒤에 가서도 이 성질을 이용해서 뭔가를 증명하려고 할 때 많이 사용할 겁니다. 특히 우리가 대칭 행렬이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그럴 때 이걸 사용할 테니까요.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 행렬이 갖고 있는 이런 성질들 절대적으로 암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3번이 많은 학생들이 혼돈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즉 곱에 관한 전체를 무심코 A의 프라임, B 프라임, 즉 A의 전체, B 전체라고 기억하면 안 돼요. 뒤집어져서 따로따로 전체가 된다는 것을 잘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어서 대체행렬인데요. 조금 전에 이 전체행렬이라는 것을 약속을 했는데 바로 이 전체행렬의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는 대체행렬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어떤 행렬의 이 프라임, 즉 트랜스포즈를 시킨 것이 항상 자기 자신하고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만일 같을 경우가 있습니다. A의 트랜스포즈가 A하고 같을 경우.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길쭉한 직사각형은 전체를 시키면 행렬의 사이즈가 달라지잖아요. 크기가.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당연히 같을 리가 없어요. 따라서 이런 말을 사용하려면 당연히 A는 이제
정사각행렬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약속하려고 하는 이 대치 행렬 반드시 정사각행렬일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A의 트랜스포즈가 A하고 자기 자신하고 같은 행렬을 우리는 대칭 행렬이라 한다는 것. 이거일 때 우리는 A를 대칭 행렬이라 얘기를 합니다. 시메트릭 매트릭스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칭 행렬이란 말, 시메트릭이란 말이 붙었네요. 이거는 마주보는 게 같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일반선을 잃지 않고 행렬을 2차 정사각행렬로 놓고 볼게요. A21, A22라 놓겠습니다. 이 행렬이 대치 행렬이 되려면은 A의 트랜스포즈가 A와 같아야 되잖아요. A의 트랜스포즈는 행과 열의 위치를 바꿔놓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A'하고 A가 같으려면은 자, 자기 자식끼리 같고 자기 자식끼리 같은 경우는 당연한 얘기고 얘랑 같다는 얘기네요. 즉 A12하고 A21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대칭이 되려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따라서 대치 행렬이 갖고 있는 특징은 어떤 모양이어야 될까 하고 봤더니 A11, A22가 있을 때 여기가 A12면은 A21도 A12와 같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하고 봤더니 주대각 성분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게 같은 행렬이 대치 행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메트릭이란 말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모양 보니까 마치 반을 접은 것이 똑같이 겹쳐지잖아요. 그래서 이 형식적인 모양을 보고서 명칭을 붙인 거예요. 아, 이거 대칭이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대각 성분은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습니다. 주대각선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게 같은 행렬은 언제나 대칭 행렬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행렬이 다 대치 행렬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치 행렬이 되는 예문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이 용어 잘 구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멱등 행렬이라는 얘기예요. 아이덴퍼턴트 매트릭스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제곱을 했는데 자기 자신이 되는 행렬을 말합니다. 멱등이에요. 멱은 거듭조급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거고요. 등, 같다는 얘기예요. 즉 거듭조급을 했는데 같네라는 뜻이에요. 즉 어떤 행렬을 거듭조급했는데 자기 자신하고 같은 행렬, 그런 행렬을 멱등 행렬이라 합니다. 이렇게 제곱을 했는데 자기 자신하고 같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멱등 행렬의 용어 좀 어렵죠. 한자를 써서 그런 것뿐이에요. 아이덴퍼턴트 매트릭스, 제곱을 했는데 같다, 멱을 취했는데 거듭조급을 취했는데 같아졌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한자 뜻을 잘 이해한다면 뭐 용어를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행렬이 멱등 행렬일까 하는 얘기인데요. 사실 멱등 행렬이 되는 예문을 일일이 다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단지 이런 예문이 있어요 라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렬의 제곱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6, 10,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예요. 60,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행렬 계산하니까 6, 6, 36, 마이너스 30이니까 다시 6이 돼 있죠. 행렬 계산하면 이렇게 곱하니까 60, 마이너스 50이 되니까 10이었어요. 행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 68, 플러스 3, 15, 마이너스 3. 행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0, 플러스 25가 되니까 마이너스 5. 원래 행렬 A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멱등 행렬은 어떤 이렇게 대체 행렬처럼 어떤 특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문을 찾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문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곱을 했는데 자기 자신이 되는 행렬은 멱등 행렬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행렬이 멱등 행렬이라면 A의 짝수 거듭제곱승이면 언제나 자기 자신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A의 백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멱등 행렬에 대해서 A의 백승은 A의 제곱의 50승이 될 것이고 A의 제곱은 다시 A가 되니까 A의 50승이 되고 A의 50승은 제곱의 다시 25승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 다시 A의 25승이 될 것이고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A의 제곱에 자, 여기가 12승, 24승이 되고 A가 됐잖아요. 그럼 A의 제곱의 짝수승이 A의 제곱은 A가 되고 A의 12승이 A가 됐죠. 자, 이와 같이 돼요. 근데 이거 다시 보면은 A의 제곱에 다시 6승 A가 될 것이고 A의 6승 A가 되고 A의 제곱에 3승 그리고 이건 A가 됐죠. A의 3승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A의 제곱, 그 다음에 A의 1승 따로 떼어내고 A 1승 내려고 여기에 A 1승이니까 A의 제곱이 됐죠. A의 제곱은 A가 되고 A 제곱은 A가 되니까 이건 다시 A의 제곱이 되고 그래서 A가 되잖아요. 뭐 하나만한 얘기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A가 멱등 행렬이라면
A의 짝수 거듭적 합성은 언제나 A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몇 대 행렬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치환행렬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치환행렬은 좀 까다로운 행렬인 것처럼 보이는데 의외로 간단한 정의 자체는 간단합니다. 자, 어떤 행렬이 치환행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정백열이 주어져 있는데 각 행과 각 열의 한 원소만 1이고 나머지가 모두 0으로 되어 있으면 다 그런 행렬을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행이나 한 열에 특정 원소만 1이고 나머지가 다 0이에요. 한 행이나 한 열에 대해서 특정 원소만 1이고 나머지가 다 0으로 되어 있으면 이런 꼴의 모든 행렬을 통틀어서 치환행렬이라 합니다. 그럼 단위행렬도 당연히 치환행렬의 일종이 되겠죠. 그래서 치환행렬이란 말 뜻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행렬도 일행에도 하나가 1이고 나머지가 0, 여기도 그렇죠. 열 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런 치환행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행렬의 곱을 계산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치환행렬이 주어졌을 때, 이 치환행렬이 주어졌을 때 P에다 A를 곱하려고 합니다. 001 계산 방법을 잘 볼까요? 자, 여기 우선 얘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이 치환행렬을 잘 보면은 이 치환행렬은 보통 다른 선형대수학 교재에서는 치환행렬이란 말도 사용하긴 합니다만은 다른 말로는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라고도 합니다. 즉 그냥 직역해서 번역한다면 우리가 기본행렬이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기본행렬이란 말의 의미는 단위 행렬에다가 임의의 두 행을 그냥 교환한 걸 말합니다. 임의의 두 행을 교환한 거. 그런데 조금 구별할 수 있겠군요. 이제 이 치환행렬하고 기본행렬은 엄밀하게 같다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왜냐하면 기본행렬에는 상수배를 한 것까지도 포함해서 말하니까 정정하도록 할게요. 그냥 치환행렬은 기본행렬의 특수한 경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원래 기본행렬은 지금 우리 책에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단위행렬에다 임의의 두 행을 교환하거나 또는 단위행렬의 한 행의 영역은 상수배를 해서 만든 거를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라 합니다. 근데 이 치환행렬은 그 중에 한 가지만 한 거잖아요. 그냥 교환만 한 걸 말합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가 치환행렬이라니까 기본행렬하고 좀 구별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치환행렬, 기본행렬 구별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순간 착각을 해서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PA를 생각하면은 단위행렬을 교환한 꼴이거든요. 그렇죠? 100, 010, 001이라는 이 단위행렬을 이렇게 교환을 했잖아요. 교환한 모양인데요. 이거를 행렬 A의 왼쪽에도 곱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하는 것을 한번 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행렬 계산하면 결론은요. 이 오른쪽 행렬도 첫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을 교환한 꼴로 나온다라는 것을 말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행렬 계산합니다. 그러면 A31 행렬 계산하니까 A32 행렬 계산하면 A33 행렬 계산하면 A21 행렬 계산하니까 A22 A23예요. 또한 행렬 계산하니까 A11 행렬 계산하니까 A12 A13가 됐어요. 보세요. 요 위에 있는 행렬 A의 1행과 3행을 자리를 바꾼 꼴이잖아요. 따라서 어떤 행렬에다 왼쪽에다가 치환행렬을 곱해버리면 그 치환행렬의 모양을 잘 보면 마치 단위행렬에 1행과 3행을 바꾼 모양으로 치환행렬이 주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꼭 이렇게만 돼 있는 게 치환행렬은 아니겠죠. 뭐 다르게 바뀌어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모양대로 오른쪽에 있는 행렬의 위치를 변화시킨다라고 기억해 두면 됩니다.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치환행렬을 이번에는 왼쪽에다 곱하지 말고 오른쪽에다 한번 곱해 볼게요. 오른쪽에다 곱해서 AP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번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0, 0, 1, 0, 1, 0, 1, 0, 0이죠. 여기는 A11, 1, 2, 1, 3예요. 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우리 직접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행렬 계산합니다. 행렬 계산하니까 A13, 행렬 계산하니까 A12, 행렬 계산하니까 A11이죠. 뭐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행렬 계산하니까 A22, 행렬 계산하면 A21, 행렬 A33, 행렬 A32,
A32 행렬 계산하면 A31입니다. 잘 보세요. 마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 원래 있던 요 행렬 A하고 1, 2, 2, 2, 3, 2 두 번째는 똑같은데요. 1, 1, 2, 1, 3, 1이 1, 1, 2, 1, 3, 1 즉 1열과 3열이 서로 자리를 바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마치 여기서 이렇게 바꿔보면 1, 1, 1이 되는데 단행렬에 1열과 3열을 바꾼 꼴처럼 얘가 바뀝니다. 따라서 이 치환행렬을 행렬 왼쪽에다 곱하면 행이 바뀌게 되고요. 행의 위치가. 치환행렬을 행렬 오른쪽에다 곱하면 열의 위치가 바뀌게 돼요. 바로 이런 용도로 치환행렬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치를 바꾸고 싶을 때 왼쪽에다 곱하면 행렬의 왼쪽에다 곱하면 행이 바뀌게 되고 오른쪽에다 곱하면 열이 바뀌는 꼴이 나타납니다. 이런 특징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행렬의 곱을 이용해서 이런 변화를 설명할 때 치환행렬을 왼쪽 또는 오른쪽에다 곱해서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은 아까 얘기했던 그 엘레멘터리 매트릭스 기본 행렬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제한적인 그러니까 상수별 한 걸 뺀 나머지 경우만 놓고 본다면 치환행렬과 그리고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는 같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이제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참고해서 확인해 볼 때 그런 용어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AP하고 PA를 구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리고 행렬 이론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이론이 바로 이 역행렬이죠. 역행렬은 이미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배워서 알고 있을 거예요. 행렬 A와 행렬 B가 같은 차수의 정사각행렬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곱하기 B가 I는 단행렬을 말합니다. 그리고 B 곱하기 A도 역시 I 단행렬이 될 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만족하는 행렬 B가 존재할 때 그런 행렬 B가 존재할 때 행렬 A에 대한 역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B를 A의 인버스로 써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고요. A의 인버스는 역수를 뜻하는 기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행렬에는 이렇게 나눗셈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얘는 그냥 고유의 기호예요. 역행렬이라는 고유의 기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A의 역행렬이라 얘기합니다. 인버스 매트릭스라 합니다. 역행렬의 정의예요. 자, 그리고 규모가 작은 참고로 규모가 작은 2차 정사각형렬 A, B, C, D 첨자 없이 그냥 A, B, C, D라 쓰겠습니다. 자, 요 식에서 만약에 AD-BC가 0이 아니면 AD-BC가 0이 아니라면 역행렬은 다음같이 표현이 됩니다. 역행렬 구하는 공식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활용을 할 거거든요. 암기해 두는 게 좋습니다. AD-BC분의 1 DA-B-C예요. 자, 이것이 2차 정사각행렬이 주어졌을 때 역행렬 구하는 공식이고요. 보다시피 AD-BC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한 거는 이게 나눗셈의 분모로 와 있기 때문이고요. 뒤에 가서 교재 제3장에서 이걸 배웁니다만 AD-BC는 이 행렬 A의 행렬식의 값이에요. 그래서 행렬식이 0이 아닐 때 이렇게 된다는 것. 쓸모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아마 고등학교 교과중에서도 이 역행렬을 여러분들이 공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혹시 다 잊어버린 학생이라 할지라도 이 역행렬 구하는 공식만큼은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거거든요.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규모가 큰 3차 정사각행렬에 대한 역행렬은 교재 제3장에서 따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행렬이 멱대행렬임을 보이시오라는 얘기인데요. 앞서 설명했었죠. 멱대행렬은 제곱한 것이 자기 자신이 되는 행렬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행렬이 멱대행렬이 되는지 사실 알기가 어려운데 여기는 보다시피 이렇게 생긴 행렬이 예제 8번입니다.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보고 계산할게요. 자, 이제 멱대행렬 그냥 M이라고 표시했던 이 행렬은 I-X 그리고 X 트랜스포즈예요. I-X, X 트랜스포즈, X 그리고 여기는 역행렬의 인버스 X 트랜스포즈예요. 자, 이 행렬이 멱대행렬임을 보이세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제 멱등행렬을 보이기 위해서는 M제곱이 M과 같다는 것을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얘네들을 쭉 계산했는데 한참 계산하니까 다시 M이 되더라. 그러면 이제 M은 멱대행렬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곱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I-X,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 X. 자, 이제 여기도 똑같은 M의 제곱이니까 M 곱하기 M이에요.
자, 이제 얘네들 계산하는데요. 분별합니다. 이렇게 분별할 거예요. I 제곱은 I죠. I는 단행렬이니까 어떤 행렬을 곱해도 자기 자신이 돼요. 그래서 이거에다가 I를 곱해봤자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또한 이렇게 곱해도 똑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X, X 프라임, X의 인버스 X 프라임이 됐어요. 이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X, X 프라임, X의 인버스 X 프라임, 그리고 이렇게 곱하잖아요. X, X 프라임, X의 인버스 X 프라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볼까요? 행렬의 곱은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교환은 안 돼도 결합은 성립해요. 자, 이렇게 묶어서 보면 요거랑 요거는 자신과 자신의 역행렬끼리 곱하니까 곱하면 단행렬이 되죠. 단행렬에다 어떤 걸 곱해도 자기 자신이 되죠. 그래서 얘는 X, X 프라임, X의 인버스 X 프라임이 돼요. 그런데 X, 결국 남은 것은 얘만 남는다는 뜻이에요. 앞에 부는 플러스인데요. 잘 보세요. 마이너스 플러스 X, X.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서로 지워집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요 두 개만 남아요. I 마이너스 X, X 프라임 X의 인버스 X 프라임이 돼요. 근데 이게 M이었잖아요. 정의로부터. 그래서 M은 멱대 행렬이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곱을 해도 자기 자신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렬이 멱등 행렬이 되는 예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저 뒤에 가서 나중에 또 활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형대수 이론에서 꽤 중요한 행렬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행렬 나중에 활용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그냥 멱등 행렬의 예문으로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도록 하죠. 자, 그리고 또 역시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직교 행렬이라는 개념인데요. 자, 직교 행렬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소고널 매트릭스라는 개념인데요. 쓰임새가 많습니다. 저 뒤에 가서는 정말 빈번하게 사용될 거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정의 자체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A에다가 A의 트랜스포즈를 오른쪽에다 곱하든 왼쪽에다 곱하든 단형렬이 나와줄 때입니다. 이때 A를 우리는 직교행렬이라 얘기를 합니다. 오소고널 매트릭스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잘 보세요. 이 정의랑 같잖아요. 그렇죠? 이 정의의 모양과 같죠? 다시 말해서 두 개 곱해서 단행렬이 된다면 어느 하나를 다른 쪽에 역행렬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의 의미는 다음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A의 프라임은 A 인버스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교행렬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니까 전체를 시킨 것이 자기 자신의 역행렬과 같은 행렬을 직교행렬이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교행렬인지 아닌지를 조사할 때 이 트랜스포즈가 인버스와 같은지를 비교해 보면 되고요. 사실 행렬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걸 비교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정의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A에다가 A의 트랜스포즈를 곱을 했을 때 한참 계산한 결과가 단행렬이 나와준다면 그 행렬은 직교행렬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교행렬이란 것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직교행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직교행렬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이제 오소고날이라는 말은 수학에서는 직교한다, 수직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근데 왜 직교란 말을 붙였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 1장에서 벡터를 배우면서 내적이라는 것을 공부했었죠. 내적이 각각의 열벡터들의 내적 또는 행벡터들의 내적이 0이 된다면 서로 직교란 말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오소고날이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행렬의 각각의 열벡터들이 서로 직교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행벡터들도 서로 직교해요. 더군다나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오소고널 매트릭스의 또 다른 특징은 각각의 열벡터가 단위 벡터예요. 또한 각각의 행벡터도 역시 단위 벡터입니다. 따라서 어떤 행렬이 직교행렬인지 아닌지는 이걸 조사해 보면 되는 거고요. 또는 이제 같은 동체예요. 보통 세물할 때 이거보다 이게 더 쉬워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겉보기에 딱 봤을 때 여러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 보기 중에서 어떤 행렬이 직교행렬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빨리 판단을 하려고 한다면은 눈으로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각각의 열벡터가 단위 벡터이고 각각의 행벡터가 단위 벡터이면서 열벡터끼리 내적, 행벡터끼리 내적 관계 모두 0이 된다면 그 행렬이 바로 직교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직교행렬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말을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A 트랜스포즈하고 A를 직접 곱을 것이 단위행렬이 됐다는 얘기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트랜스포즈를 이용해서 계산한 거예요. 얘네들이 다 단위행렬이 된다면 직교행렬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건 아까 설명했던 이 말을 다시 기호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조금 전에 구두로 설명한 게 바로 이거였어요. 여기 보다시피 직교행렬이라는 것은 이렇게 I하고 J가 같으면 1이 되고 다르면 다 0이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I하고 J가 같으면, 여기서 I하고 J가 같으면 다 1이 되고 나머지 다 0이 되는 형태를 갖고 있다면 그런 형태가 바로 쉽게 말해서 각각의 열벡터 단위 벡터이고요. 각각의 행벡터 단위 벡터 되는 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면, 첨자가 다 다르면 0이고 같으면 다 1이 되는, 왜냐하면 보세요. 단위 행렬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얘가 1이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얘네들이 다 1이에요. 단위 행렬이니까 이 주대각선이 1이고 나머지 다 0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설명한 것 뿐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아까 선생님이 구두로 요거는 이제 요 앞에 있는 요 모양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요 주대각 성분이 다 1이고 나머지가 0입니다 라는 얘기고, 아까 선생님이 구두로 설명했던 게 여기에 나와 있네요. A가 직교행이라면 A의 모든 행벡터의 크기가 1이다. 즉 어느 하나 크기가 1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단위 벡터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게 보세요. 각각의 행벡터가 단위 벡터이다. 단위 벡터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유니트 벡터라는 말의 의미는 그 크기가 1이 되는 벡터를 말하잖아요. 각각의 행벡터가 단위 벡터예요. 각각의 열벡터가 단위 벡터고 각각의 행벡터가 단위 벡터고 내적한 것이 0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직교행렬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 크기가 1이 되니까 단위 벡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행벡터는 서로 직교한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서로 직교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직교행렬을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특별한 행렬을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단 분할 행렬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다시피 행렬의 규모가 아주 클 때 이렇게 행렬에 점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분할시켜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분할 행렬은 행렬의 규모가 큰 것을 이렇게 분할시켜서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행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파티션을 시켜서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분할 행렬이 갖고 있는 특징은 뒤에 가면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할 행렬이라는 것은 이렇게 파티션을 시킬 수 있어요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제 이 단원의 이제 끝부분에 크로네커 프로덕트라는 것인데요. 이 크로네커 프로덕트의 정의는 좀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행렬 A가 n by n 매트릭스가 되고 행렬 B가 p by q 매트릭스가 됐을 때, 자, 크로네커 프로덕트는 이렇게 곱셈교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붙어 있습니다. 이걸 크로네커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정의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 잘 보세요. 자, 오른쪽 행렬 B가 이렇게 있어요. B가 이렇게 그대로 있는데요. 행렬 A가 n by n이니까 A11, 1 to 1n, 2, 1 to 2, 2n, m1, m to mn인데 잘 보세요. 그 원수에다 오른쪽 행렬 B 전체를 곱한 거예요. 원수에다 오른쪽 행렬 B 전체를 곱했으니까 매우 독특하게 약속된 행렬이죠. 이렇게 약속된 행렬을 크로네커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뒤에 가서 이걸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자분들이 이 행렬을 미리 지금 약속을 하고 있어요. 크로네커 프로덕트 이렇게 생겼다는 것. 얼핏 보면 복잡해 보이는데 이해하기 쉬워요. 이 행렬의 구성 성분에다가 다 B를 다 행렬의 곱을 다시 계산한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규모가 큰 행렬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행렬 A가 이렇게 단위 행렬로 되어 있네요. A 그리고 크로네커 프로덕트를 계산합니다. 자, 이제 이건 뭘 나타내게 되냐면은 이런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얘가 1, 1, 1, 2, 2, 1, 2, 2잖아요. 1 그리고 행렬 B를 곱하고 0 B를 곱하고 여기 0 B를 곱하고 1 그리고 B를 곱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행렬의 상수배니까 그냥 B를 그대로 쓰면 돼요. B11, B12, B21, B22예요. 행렬의 구성원수 모두에다 0을 곱한 꼴이에요. 여기도 행렬의 구성원수 모두에다 0을 곱한 거고, 그 다음 B에다 그냥 2를 곱했으니까 B 자기 자신이 되니까 B11, 1, 2, B21, B22가 됐죠.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분할 행렬이라는 것은 바로 이럴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분할시켜 보면은 의외로 쉽게 이렇게 분할시킬 수 있어요.
크로네코 프로덕트는 이렇게 분할을 시켜보면 각각의 행렬의 모양을 좀 더 다루기가 수월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분할 행렬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행렬의 곱을, 규모가 큰 행렬의 곱을 조금은 더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B인데요. 행렬의 규모가 커요. 아주 큰 행렬을 A1, 이거 원소, 소문자 원소가 아니에요. A1은 말 그대로 행렬의 규모가 큰 어떤 작은 행렬이, 부분 행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1, 2, 1, 3, 2, 1이라 써야 되죠. 2, 1, 2, 2예요. 행렬의 규모가 아주 큰 행렬이 있었다고 볼게요. B도 마찬가지로 행렬의 곱이 잘 정의되어 있는 또 다른 행렬의 규모가 큰 행렬이 있어요. B11, B12, B21, B22인데요. 자, 이렇게 규모가 만약에 얘도 10차 정사각형이라면 이 규모가 큰 10차 정사각형끼리 곱을 한꺼번에 계산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뭘 사용할 것이냐면은 앞서 얘기했던 분할 행렬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때 분할 행렬할 때는요, 행렬의 곱이 서로 잘 정의될 수 있도록 분할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행렬의 곱이 잘 정의되어 있다면 마치 얘네들은 마치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2x2 매트릭스를 서로 곱하는 꼴처럼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행렬 계산하면 A11, B11, A12, B21입니다. 행렬이 이때 얘네들이 곱과 덧셈이 다 잘 정의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요. 곱과 덧셈을 다 정의할 수 있는 상태예요. 행렬 계산하면 A11, B12, 행렬 계산하니까 플러스 A12, B22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행렬 계산하면 A21, B11, 행렬 계산하니까 A22, B21, 행렬 계산하면 A21, B12, A22, B22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분할 행렬을 다루려는 큰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규모가 큰 10차 정사각형렬끼리 곱을 직접 계산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분할해가지고 물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곱과 덧셈이 다 잘 정의되어 있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할 행렬을 다루려는 이유는 그 때문이고요. 이 크로네커 델타도 보다시피 분할 행렬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좀 더 수월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교재 제2장의 내용, 행렬의 내용을 살펴봤었고요. 자, 이어서 우리 교재 제3장 행렬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